자, 이렇게 해서 실기시험까지 통과를 하시면 이제 그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받게 되시는 거죠. 여기 과정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여기 아까 이 원칙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 가서 직접 그리셔야지만, 근데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숙지를 많이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제 시간에 그리실 수가 있어요. 한 장이라도 누락이 되면은 무조건 탈락이니까 장수는 꼭 맞춰서 내셔야 되고요. 자, 일단 조경 설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식생과 기존 지역 문화경관, 역사경관 등을 최대한 보존의 개념. 보존의 개념에서 가장 여러분들 많이 듣는 것들이 ESSD죠.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운드가 형용사로 건강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개발. ESSD의 개념,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 조건에 충족하는 것들을 설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존한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한다. 설계 지역의 기후와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다. 생태적이다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형 설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설계라는 것은 또 엔트로피 최소화 디자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후를 잘 활용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그 생태적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엔트로피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 여기 E1이 있고 E2가 있어요. 여기 델타 에너지는 E2 E1이 되겠죠. 요것이 에너지 소모예요. 여기가 바닥 상태고 들뜬 상태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학에서. 그래서 에너지가 최소로 소모되는 것. 그것은 어떤 겁니까? 그 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자연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 인위적인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이 결국은 요것이 엔트로피죠. 델타 E가. 엔트로피라는 것은 델타 E, 에너지의 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우리 주택에서 옛날 가정에서 보시면 여기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상록수를 심어서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줬어요. 겨울철에 북서풍을. 그 다음에 북서쪽에 그랬죠. 여기에는 큰 낙엽 화렵수를 심었어요. 남동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는 그림자 져가지고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는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다시 빛이 들어와서 채광이 되죠. 그죠? 남동쪽에. 이런 식의 배치만 잘해도 에너지를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런 거 외에 또 우리 한옥의 처마를 보시면은 여기 동지 때 해가 났잖아요. 동지 때는 해가 이 처마를 지나서 여기 방안까지 햇빛이 들어오고,
하지 때는, 여름에는 여기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시원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을, 저쪽에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후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배려가 되겠죠. 이런 것들. 다음에, 베리어 프리라고 얘기를 하죠. 베리어 프리. 장애인을 고려하는 설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유지 관리를 덜 한다라는 것은 관리비도 사실은 에너지죠. 그리고 인력이 들잖아요, 이것이. 인력. 그것도 에너지죠. 결국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조경 설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ESSD 개념. 다음에 생태적이다.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다음이, 장애인, 베리어 프리.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좋은 설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경 설계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기존 생태계의 적극적인 천이도 뭐 자연적이긴 하지만 거리가 먼 내용이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보전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ESSD로. 기존 지형, 문화경관, 역사경관 등의 최대한 보전, 다음에 베리어 프리, 유지관리 노력과 비용의 최소. 이게 에너지 최소화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천이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거리가 멀죠. 자, 그래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경 설계의 대상이 생활관공원하고 주제공원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주제공원이 영어로는 테마파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롯데월드라든가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놀이시설 테마파크가 주제공원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묘지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용도가 있는 것들이 주제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생활권 공원은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떨어지고 어느 수준의 규모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도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으로 지역이, 범위가, 레인지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설치 기준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도보권은 설치 기준에 제한이 없고, 도시지역권, 광역권의 근린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다음 소공원은 제한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쌈지마당이라든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쌈지마당. 그죠? 이런 것들은 조그만 짜투리의 공간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설부지가 무슨 개념이냐면은 포장이라든가 뭐 화장실 모든 녹지 외의 것들이 다 시설부지예요. 녹지하고 반대 개념이 시설부지입니다. 녹지하고 시설을 더하면 이게 그 공원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부지가 20% 이하라는 것은 뭐예요? 80% 이상이 녹지라는 뜻이죠. 반대 개념입니다. 시설부지 뺀 부분이 녹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250m 이하, 250m 이내로 규모가 1500해배, 다음이 시설이 60% 이하.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시설이 60%까지 들어간 게 어린이 공원이 여기에 많이 놀이시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녹지가 조금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린공원에서는 그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40% 수준으로, 그러면 60% 이상 녹지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꼭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권의 규모는 10,000해배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린공원을 기준이, 그럼 이게 뭐예요? 100m 곱하기 100m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100아르라고 그랬습니다. 1헥타르가. 100아르가 10,000해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10,000해배, 100아르. 자, 그 정도로 요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활권공원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소공원, 근린공원, 언해인공원, 체육공원은 테마파크, 주제공원에 속하는 구분이고요. 자, 체육공원은 분류상 주제공원의 구분이고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제공원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규모는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10,000해배라고 그랬죠? 10,000해배? 10,000해배? 1헥타르 이상이다. 자, 그리고 100아르가 1헥타르다. 1아르는 100해배죠? 다음이 주제공원 말했습니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조례가 지정하는 이거는 각 지역별로 분권에서 거기에서 지역 조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친수공간, 묘지공원 자연녹지를 설치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그 유치거리에 제한은 없고요. 규모에 제한이 있는 것들이 묘지공원은 100,000해배 이상, 체육공원은 10,000해배, 이것도 1헥타르죠. 1헥타르 이상이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수변공원의 시설부지가 40% 이하, 다음에 체육공원의 시설부지는 50% 이하. 아까 어린이공원은 60%였죠?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몇 퍼센트인지. 묘지공원이 20% 이상, 얘만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고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성격상 타공원과 관련성이 적은 것은 무엇인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이건 다 테마가 있는 것들이죠. 기능들이. 그래서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상. 자,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에 분류다. 수변공원의 녹지 면적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 몇 퍼센트였나요? 40%? 40%. 그래서 거꾸로 여기에 녹지 기준으로 했어요. 녹지. 시설이 아니죠. 반대로 60% 이상이다라고 하셔야지 답이 맞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시설 부지하고 녹지 면적은 반대 개념이다. 자, 공원에 대한 설명을 거리가 먼 내용은 무엇인가? 소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제한사항이 없다. 어린이 공원의 유치거리는 250m 이하이다. 묘지공원의 시설 부지는 아까 여기 퍼센트가 다르죠? 그 다음에 수변공원의 시설 부지는 여기서 묘지공원이 20%.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20% 이상이었었죠. 묘지공원은 20% 이상. 이게 차이가 큽니다. 이상이냐 이하냐도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공원시설의 종류를 보시면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나누는데 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시설,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조경시설은 경관을 꾸미는 거고요. 휴양시설은 휴식, 그 다음에 여기 복지회관 같은 게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 유의시설은 노는 거죠.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이고요. 운동시설, 체육, 교양시설은 교육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편익시설이
예, 이용객의 편리는데 편익시설이 유스 호스텔 같은 것들이 편익시설에 속합니다. 약간 뭐 숙소가 여기에 편익시설에 속한다는 거. 휴양시설이 아니에요. 휴양시설이 아니라 편익시설에 속합니다. 공원관리시설은 창고, 차고, 뭐 조명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를 잘 아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건축물 관련 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건축법에서 대지의 조경이라고 법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속하게 되는데요. 면적 200해배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경이 조경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외로서는 뭐 대통령이 조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축물이나 옥상 조경에는 요 기준이 대지의 조경 설치 거기 하라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 빼고는 다 200해배 이상에서는 조경 시설을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거를 결정을 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 방법, 옥상 조경 방법 등은 주무가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나머지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과 옥상 조경에 대해서 규정을 짓는 권한자죠. 권한자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00해배,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건축법의 조경 기준을 보시면은 식재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여기 뭐 각 시가 다 다르죠. 뭐 광주시도 있고 대구시도 다르고 뭐 강릉시도 다르고 거기에마다 조경 면적에 대해서 기준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조경 면적, 해배당, 교목 및 관목 보시면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어떤 게 가장 센가요, 지금? 이 기준이 가장 세죠. 여기 공해가 심하니까 이게 높을수록 나무 많이 심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상업지역이 가장 약합니다. 어쨌든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번잡하다라는 민원도 많고 그것들을 좀 완화된 거고, 공업지역은 공해 때문에 기준이 강화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목은 무조건 해배당 1해배예요. 이거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조경 면적하고 식재 면적은 다릅니다. 조경 면적에는 뭐 포장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장, 페이빙 빼고 녹지 면적만 식재 면적이라는 거고, 조경 면적은 페이빙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거 50% 이상은 무조건 잔디를 심든 나무를 심든 어쨌든 그 플랜팅으로 처리를 하란 뜻이죠. 자,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3, 나머지는 0.2, 관목은 1로 통일. 그죠?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대지 면적의 20% 이상 면적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요. 20% 뭐 15% 뭐 이런 식으로 정해요.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가 조경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2분의 1 이상이 식재 면적이다. 이 소리입니다.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가 조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식재 면적. 자,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목하고 관목 있잖아요. 관목. 교목이라고 했는데 묘목 갖다 심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묘목 같은 건 안 되니까 비흉고직경 5 이상, 근원직경 6 이상, 다음에 수관폭 0.8m 이상, 다음에 수고 1.5 이상을 교목으로 쳐줍니다. 교목 수량이라는 것이 아무 작은 뭐 묘목 같은 거 심어놓고서 그것이 나중에 교목된다라고 하면은 허가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교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BOR6, W0.8, H1.5 이상이 돼야지만 그것을 우리는 교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규격이죠, 인정규격.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비율. 상록수는 무조건 그거의 20% 이상, 모든 나무 수량 중에 20% 이상이고, 특성수는 교목의 10% 이상. 어디 지역에, 제주도에서는 뭐 야자수를 10% 그 특성수로 하겠다 그러면은 전체 교목 중에, 관목은 따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해배당 한 주씩 하면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교목 100주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10주 이상은 그 지역 특성수를 심으라는 소리죠. 지역에서, 그것도 조례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역 조례에서 정해주는 특성수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자, 건축법상 적용기준 설명으로 먼 것은 면적 200해배 이상의 대지에는 적용시설을 한다. 식재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 면적의 50% 이상이다. 다음에 교목의 조건이 R6, HW 0.8, H 1.5. 이 숫자가 틀리죠? 자, 특성 수정은 규정 수정 교목의 10% 맞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자, B, O, R6, W 0.8, H가 1.5, H 1.5 이상. 상업지역의 해배당 교목, 상업지역이 0.1에 1이라고 그랬었죠? 0.1에 1주. 자, 3번. 이것도 0.5 이런 건 다 없잖아요. 1주여야 되고요. 자, 교목 0.1주에 과목 1주. 3번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자, 건축특별시 건축조례를 보시면은, 이거는 예로 든 거죠? 지금 이게 뭐 시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건축 조례에 시마다 그 지역에 맞는 거기 가서 사이트에서 그 시의 건축 조례에 맞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식수 등 조치를 조경에 필요한 조경 면적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면적의 합계가 여기 연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면적. 건축 면적 중에서 연면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층별로 여기 몇 평, 100평, 80평, 90평, 여기 뭐 80평 이러면 이걸 다 합쳐서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게 연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것이 연면적이고, 건폐율이라는 것이 어때요? 건폐율은 대지가 있으면은 위에서 쳐다봤을 때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서 쳐다봤을 때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 건폐율이죠. 건폐율로 따지는 것이 건축 면적이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연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죠. 요즘은 하도 고층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일 때, 그리고 1000과 2000 사이일 때, 1000 이하일 때 각각 5%, 10%, 15% 하고, 또 보전 녹지에서는 30%로 한다라고. 조경 면적이죠. 이거는 조경 면적. 아까 식재 면적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식재 면적이 아닙니다. 조경 면적이에요. 조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식재 면적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1000, 2000 찍고 5, 10, 15. 그리고 보전은 3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조경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도구들은 다 아실 테고.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제도판은 아시죠? 요거는 I자라고 하죠. I자라고 하고, 요게 T자. 여기 기준을 맞춰가지고 수직 수평 맞출 때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제도판을
자기가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자기 개인용 제도판을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고, 그게 없으시다 싶으면은 T자 갖고 가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삼각자는 45도자하고 30도자가 있죠. 여기 45도, 45도. 그리고 30도자라는 것은 한쪽이 여기가 직각이니까 무조건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60도겠죠. 그죠?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당연히 30도자는 60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이 삼각 스케일 여기 있는데요. 여기 양쪽에 두 개씩 있어요. 스케일이 300, 400, 100, 200, 300, 400, 500, 600. 그래서 총 6개의 스케일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6가지 스케일에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이 운영자가 구름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운영자라고 그래서 뭐 자유곡선 그리기 힘들 때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뱀처럼 휘어지는 그 자거든요. 그래서 자유곡선자. 템플레이트라는 것은 원이나 뭐 네모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는 빵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도 있고 뭐 사각도 있고 뭐 육각도 있고 원형도 있고 타원도 있고 심지어는 별 모양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대부분 이걸로 플랜팅 할 때 많이 쓰죠. 수관폭에 의해서. 그래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컴파스는 아실 테고요. 원 그릴 때. 그 다음이 필기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샤프 펜슬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홀더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우개하고 지우개판. 지우개는 아실 거, 지우개판은 세밀하게 여기 뚫린 부분 있잖아요. 거기 가려져가지고 그 부분만 세밀하게 지워낼 때 쓰는 게 지우개판이고요. 지우개 가루 털어내는 뭐 빗자루 이런 것들이 주로 쓰이는 기본적인 제도 용구가 되겠습니다. 요 테이프는 종이 고정할 때 쓰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서 가셔야지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자 같은 경우는 뭐 꼭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유곡선자도 그렇고 나머지들은 잘 갖춰서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의 굵기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보통 도면에서 3가지 종류의 굵기를 쓴다고 그랬는데 굵을수록 굵은 선은 중요하다예요. 굵은 선일수록 중요하다. 중요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굵은 선은 중요한 것들은 굵게 한다. 자, 그래서 굵은 선, 중간 선, 가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을수록 중요하다라고 도면외가 강조, 건물 단면선 이런 것들, 중간선, 뭐 시설물 포장 외형선, 가는 선은 마감선, 인출선, 해치,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인출선이 이거죠. 이렇게 선들 빼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뭐, 느티나무, 규격 이렇게 쓰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것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는 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헤어라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는 선, 헤어라인. 그 다음에 종류로는 파선, 1.3선, 2.3선이 있어요.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1.3선은 가다가 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잘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중심선, 대칭축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2.3선은 가상 부분 이렇게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굵을수록 중요한 선이다라고 했어요. 자, 물체의 중심선, 부지경계선 등에 쓰이는 선은 1.3선이라고 했습니다. 1.3선은 사실은 허선의 일정이죠. 그죠? 허선의 일정이죠. 실선이 아니라 실선, 허선이라고 나누는 거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좌에서 우. 뭐, 이게 대부분이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계속 한 방향으로 해야지만 이게 연필가루 같은 게 덜 묻어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좌에서 우를 유지를 하고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이쪽에서 이쪽, 좌에서 우로 이렇게 해야지만 깔끔하게 조금 더 이렇게 문지르는 것들이 없이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넘어서지 않게 하고 이렇게 끊기지 않게 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이어진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죠. 길어지거나 모자르지 않고 정확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다음 이게 뱅뱅뱅 돌려가면서 하면은 연필심의 굵기가 일정해지겠죠. 그렇죠? 다음에 여기 맞춰서 아랫부분에 딱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좀 그 편차가 적어지게 되겠고, 이렇게 그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야지. 이렇게 하면 종이가 파이죠. 그죠? 수평선 그을 때 이렇게 눕혀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은 종이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경사지게 한다. 다음에 수직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겠지. 이렇게 위로. 이걸 이렇게 올리면은 종이가 파이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요령이니까 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시켜서 하시고, 그다음에 잉크 같은 경우를 할 때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를 잘 살피면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잉킹을 여기서 하시면은 이렇게 그셔야지, 만약에 자를 이렇게 놓고 잉킹을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스며듭니다.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잘 보시면 이렇게 홈 패였으면은 위로 들리게 해가지고 여기 잉크가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도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 글이라고 할 때도 있고 글이라는 그 규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사방으로 10mm 정도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60mm나 뭐 50mm나 이런 식으로 뜨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 도면명, 법리 쓰시고 여기에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꼭 쓰이는 게 이게 노스, 방위표하고 바스케일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노스가 이렇게 정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향이 이 방향이 북쪽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겠죠. 이 방향 잘 맞추셔서 하셔야 됩니다. 방향. 언제나 도면이 정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이 디자인 하고 싶은 대로 형태를 갖추셔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바스케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0, 1, 5, 10m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보면은 자로 되지 않고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면 몇 미터구나, 이 정도면 몇 미터구나 눈대중으로 알 수 있게 해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바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안 그리면은 감점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보다는 얘들이 왜 이 외곽선이 가장 굵어야 되겠죠. 타이틀 박스가 여기가 가장 굵어야 되겠죠. 아니. 다음에 요거는 요것보다는 약간 얇아도 되겠죠. 여기도. 요게 가장 굵을 수 있도록. 중요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이 상자가 맨 밖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얘가 더 굵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정중앙을 맞출 때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아야지 만났을 때 이 점 잘 맞추셔야 되겠죠. 기준 점을 잘 맞추셔야지만 이 각도가 같을 때 만나는 이 선이 이분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로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아야지만 요 점, 요 선과 요 점, 요 사이를 2등분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각도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한 번에 하려면 다 45도를 쓰면 편한데 종이가 크면은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여기를 30도로 맞춰가지고 길게 이렇게 빼서 했으면 여기도 30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빼야 되겠죠, 이거. 이런 식으로. 30도, 30도. 각도를 잘 맞추셔가지고 항상 각도에 의해서 이것들을 분할할 수 있도록 이 점을 잘 맞추고 양끝 원하는 분할하고 싶은 곳에 양끝점과 이 각도를 잘 맞추시면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쭉쭉 그으면은 여기서 이제 오프셋 해서 여기 거리 얼마, 여기 거리 얼마 이렇게 예, 그 양쪽으로 오프셋 해 나가면은 이것이 이제 중앙에 위치가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뭐 한 번에 상세도 같은 걸 그릴 때는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벤치를 넣고, 여기에 뭐 휴지통을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때는 도면명에 대해서 어디 도면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도면 넘버링을 다시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도면 상하 나눠가지고 최대한 보기 좋게 꾸미는 거죠. 보기 좋게. 균형감이 있게. 한쪽에 치우쳐서 있으면 도면이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에 잘 배치가 돼 있어야지 눈도 편하고 받아들이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소리고요.